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요새 이제 계속 혈당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좀 어떤 동안 좀 학문적인 그 논문도 이제 풀어드리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데서 의외로 빵꾸가 많이 나서 그거를 모르고 드시고 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최근에 뭐 군고구 많이 또 옥수수니 또 쌀밥, 흰밥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줄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혈당이 어떤 음식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은 적게 올라갈까라는 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원칙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개의 음식보다는 대충 어떠한 음식이 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혈당을 좀 더 적게 올라가게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좀 대원칙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뷔페를 가시거나 아니면 좀 처음 보는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대원칙을 이용해서 좀 응용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칙도 알려드리고 또 단호박은 어떤가, 도토리묵은 어떤가, 이런 또 개별적인 얘기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음식을 선택하는 법 또는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 하여튼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먹었잖아요? 먹은 건 혈당이 아니죠. 탄수화물이 들어가겠지만 음식으로 먹어서 식도를 거쳐서 이제 씹어서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먹은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되는 건 이제 소장이에요. 주로 12지장, 이제 공장, 회장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위장은 이제 주로 분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장에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도달해서 소장에서 조각조각 분해돼서 단당류가 돼야 돼요. 단당류라는 거는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렇게 한 개의 분자가 돼야지만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건 뭔가 이 과정에서 뭔가 빨리 이루어지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겠죠. 일단 여기선 슬라이드는 안 나오지만 꿀떡꿀떡 빨리 먹는 것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위장에서 잘 부서질수록, 빨리 부서질수록 또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소장으로 잘 넘어가자. 말씀드린 대로 소장에서 당이 흡수가 되니까 위장이 빨리 분쇄해가지고 소장으로 빨리 넘기면은 혈당이 또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까지 도달했을 때 소장에 있으면 우리 소화효소가 있어서 그 긴 녹말이나 아니면 삼탄당 아니면 올리고당 같은 거를 조각조각 분해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의 단당류 분자, 포도당 또는 과당 또는 갈락토스로 분해를 하죠. 여기서 이제 혈당이라는 거는 혈중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포도당으로 분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화효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된다. 이 세 가지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혈당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 잘 분해되고, 잘 분쇄되고, 소장으로 잘 넘어가고, 소장에서는 소화효소가 잘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약간 논외의 얘기지만, 인슐린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먹거나, 또는 인슐린 마중물을 안 주는 바람에 인슐린이 혈당이 흡수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췌장이 약한 사람들은 인슐린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식후 혈당이 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건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혈당을 적게 올라가는 조건을 한번 다시 역으로 해보면 되죠. 혈당을 적게 올라가는 조건은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슐린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음식이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입에서 아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장에서 빨리 분해해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보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너무 딱딱한 거를 먹게 되면은 혈당은 빨리 안 올라가겠지만 소화가 안 되겠죠. 이로 잘 씹지 않으니까.
천천히 먹는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서 분쇄가 늦게 돼요. 그래서 위장에서 분쇄가 잘 아스러지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 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에서 아스라진 음식들이 소장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천천히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소장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소화가 덜 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좀 더 적게 올리고 싶으면은 이런 대전제 천천히 먹는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과 조리 방법을 선택할 때 위장에서 분쇄가 덜 되는 음식이나 조리 방법을 택한다. 그 다음에 역시 소장에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좀 지연시킨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가 덜 되게 한다. 이런 음식이나 아니 이런 조리법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또는 뭐 칼로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복 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사 후의 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당이 좀 덜 올라가는 음식을 고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좀 종합적으로 된 게 없어 하고 이제 막 인터넷도 뒤지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 자료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경희대학교에서 농촌진흥청의 연구비를 받아서 아마 같이 한 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그 문서입니다.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란 책이에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거 있죠. 뭐 고구마.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단행본으로 나온 거고요. 그 중에 일부들이 다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먹는 고구마나 찹쌀이나 뭐 옥수수나 감자나 대추는 안 나왔구나. 뭐 하여튼 호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데 고맙게도 무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글에다 한번 쳐보시면은 PDF 파일이 열립니다. PDF 파일이 열리면 그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영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의사분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PDF 파일이 좀 고장이 났는지 다운로드 받아서 열게 되면 에러가 나서 다운로드에서는 못 보고요. 대신 웹상에서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 이 단행본을 한번 보세요.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 그 교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단행본을 발간한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널리 퍼뜨려서 우리 또 당뇨인들이나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이나 당뇨인들을 밥을 해주시는 보호자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또는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당뇨인을 좀 이렇게 혈당을 낮추고 건강한 식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혈당 지수하고 혈당 부하 지수는 제가 저번에 옥수수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옥수수 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음식의 물성이에요.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그 음식의 입자의 크기, 다시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개론은. 디테일한 거는 도정도 얼마나 도정을 했느냐, 그 음식을 삶았느냐, 쪘느냐, 튀겼느냐, 구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가공 방법, 그 음식에 들은 전분의 특징, 그 음식에 들은 섬유소의 함량, 그 음식과 같이 먹는 또는 그 음식에 들은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산도, 이런 것들이 그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단행본에 나오지만 이 단행본도 어떤 논문을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좀 정리돼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는데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 단행본에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식품의 물성이에요. 식품의 물성이라는 거는 식품이 단단한가, 식품이 부드러운가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위장에서 분쇄가 덜 될수록, 그러니까 딱딱할수록 혈당이 덜 오르게 돼 있죠. 아무래도 덜 부스러지니까. 그래서 이 식품의 물성이 왜 중요하냐면 위장에서 분쇄 정도와 소장으로 이동 정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단단한 걸 먹는 것보다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액체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위장 분쇄할 것도 없고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거든요. 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단단한 거보다는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거보다는 걸쭉한 거보다는 더 묽고 이렇게 액체로 된 것들이 훨씬 더 혈당을 잘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밥하고 죽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죽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쪽으로. 빨리 분쇄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당이 빨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포스팅한 옥수수죽. 같은 옥수수지만 옥수수죽은 식품의 물성이 옥수수는 좀 단단한 편이고 옥수수죽은 묽고 액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당이 더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제 블로그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온 당뇨병 조절의 10대 원칙에 죽으러 먹거나 갈아 먹지 말자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품의 물성이 너무 묽고 액체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파서 죽을 먹어야 될 땐 할 수 없이 먹지만 일반적으로 당뇨인이나 또는 혈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먹을 땐 되도록이면 죽을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주스 같은 것도 과일로 직접 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갈아서 먹는 건 당연히 그게 100% 착즙 과즙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혈당을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분들은 주스를 드셔도 되지만 근데 주스에 대한 인식이 요새 이제 여러 가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과학적인 이런 실험 결과 보게 되면은 100% 착즙 주스도 많이 마시면 그걸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냥 이로 자기가 씹어서 먹는 게 좋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른 거, 액체를 먹을수록 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주스하고 죽을 조심하셔야죠. 그다음에 식품 입자의 크기예요. 이제 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잘게 잘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 요소 작용이 얼마나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막아지느냐에 따른 건데 식품 입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얘네 표면적이 증가해서 거기에 소화 요소가 더 많이 달라붙어서 빨리 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먹는 거하고 아주 성기게 탁탁탁탁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먹는 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올라가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액체랑도 비슷하게 통하는 얘기지만 어떤 입자, 이건 액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화효소의 작용을 더 잘 받기 때문에 잘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사실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꼭꼭 씹어 먹어라 있잖아요. 그러면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이에서 많이 분쇄를 해가지고 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소화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당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뇨 환자 아닌 분들에 상관없고 당뇨인도 그렇게 일부러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막 소화 안 되게 거칠게 먹을 필요는 없으나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로성 감자하고 으깬 감자는 같은 감자, 같은 당이 성분이 똑같다더라도 당연히 으깬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라고 하죠. 으깬 감자가 당연히 당이 무지무지하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것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게 썰어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에서는 잘 씹어야겠죠. 씹는 과정에서 소화액도 나오고 인슐린도 나오고 여기서 이미 씹어도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게 이로 씹어 먹는 거는 소화효소가 나올 틈을 주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로 대신 이로 해야지 그거를 바깥에서 촉촉촉촉 썰어가지고 굉장히 잘게 만든다는 거는 썩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혈당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채로 썬 감자하고 으깬 감자. 그다음에 역시 밥과 죽이죠. 이것도 이제 식품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밥은 이제 식품 입자가 큰데 죽은 이미 다 갈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품의 물성, 단단하냐, 소프트하냐, 액체냐, 고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 입자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곡식의 도정도에 따라 달라요. 이건 당연하겠죠. 도정도는 뭐냐면 이제 현미라든가 오븐돔이나 완전 흰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쌀 껍데기, 쌀 겨잖아요. 현미 같은 게 그 겨가 흡수가 되게 되면은 물론 위장에서 소화도 분쇄도 덜 될 뿐더러 소장으로 내려갈 때
이 흰 쌀을 갖다가 감싸고 있잖아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소화 요소가 공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결하는 거는요, 섬유질이고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말하는 총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화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정을 적게 할수록 소화장에서의 소화작용이 덜 돼요. 그러니까 현미 같은 거 소화 안 된 사람 먹으면 막 굉장히 더부룩하고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소화 안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면 어머님이 일부러 지린밥을 해드려서 저는 할아버지만 오시면은 밥 지려지는 것 때문에 아주 그 할아버지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좀 밥이 끔찍했거든요. 지린밥 먹는 게. 왜냐하면 뭐 어린아이들은 다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40 중반 넘어서 갑자기 밥이 지른밥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른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그런 이 현미 같은 건 특히나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곡식의 껍데기에 있는 그 섬유소 그런 겨가 소화요소에 대한 방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대 흰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미는 굉장히 많은 겨가 그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종도 당을 낮추고 싶다면은 도종이 덜 가공된 그런 곡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게 꼭 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리라든가 뭐 귀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잡곡도 이렇게 겉에 있는 겨가 있을수록 훨씬 더 소화가 덜 되고 또 소화가 덜 된다라는 건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소화가 너무 안 되면 너무 힘들죠. 소화하는 데 장애가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식을 어떠냐? 생식하면 혈당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물성 보세요. 식품의 물성 단단하죠. 입자의 크기 두껍죠. 근데 물론 생식을 안 대놓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미숫가루처럼 빻아 먹게 되면 당연히 당이 빨리 올라가겠지만 아무 정말 나는 생식을 한다 해가지고 음식을 가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로 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정도 하지 않고 그걸 생으로 씹어 먹는다 하면은 뭐 당이야 뭐 괜찮겠지만 이 다 나가고 소화기관이 나빠지겠죠. 참고로 생식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이 말들이 서로 다른데 저는 이 다른 어떤 책을 보면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음식을 불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먹어서 결국은 진화를 이제 성공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소화기관의 길이나 소화기관에 쓰는 에너지는요, 다른 기타 영장류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창자도 짧고 체구에 비해서 그 다음에 쓰는 에너지가 적어요. 왜냐하면은 화식을 했기 때문에 불에 이제 음식을 가공했기 때문에 소화를 훨씬 잘 시켜서 그 그렇지 않았을 때 들어야 될 여분 에너지가 뇌로 가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간이라는 그런 그 개체가 생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식은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그래서 뭐 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도정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과정인데 가공 과정에 따라서도 그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당연히 당이 많이 올라가나 적게 올라가나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조리 시 가해지는 압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압력밥솥 같은 거죠. 또는 뻥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리 시 가해지는 압력이 강할수록 물을 많이 넣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생각해 보면은 압력밥솥을 길게 음식을 하면 맛있죠.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시 가해지는 압력이 강할수록 물을 많이 넣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당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호화전분이 생기죠. 젤이 생기는 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식혀버리면은 반대인 노화전분이 생겨요. 호화전분은 많을수록 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노화전분 음식을 딱 했다가 식혀버리면은 그 전분들이 다시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링크를 형성하는데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좀 덜 돼요. 그래서 노화전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당이 덜 올라가는 거죠. 호화전분의 대표적인 거는 쌀밥, 그다음에 고구마, 뭐 대부분의 녹말 음식 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다 호화전분이 돼요. 물을 흡수하고 열을 가하니까. 근데 이제 노화전분은 뭐냐면 파스타 같이 급히 식힌 파스타라든가 아니면 감자를 갖다 이제 가열했다가 딱 식혀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좀 당이 덜 올라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식은 밥 했다가 그냥 확 식혀버리면 이런 노화전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을 찜으로 했느냐, 구이로 했느냐,
튀김으로 했느냐, 뻥튀기처럼 압력을 확 준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을 풀어주면 팽화작용을 거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당면에서 제일 좋은 건 튀김이에요, 튀김. 근데 이제 튀김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살이 찌거나 지방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죽 같은 거라든가 물 많이 넣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가공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당이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분의 특징. 이것도 고구마하고 찹쌀하고 맵쌀 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전분에 이제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밀로즈는 이 물이 들어갈 그 구석이 적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화가 덜 돼요. 뭐냐면 호화 전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밀로펙틴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치가 이렇게 많아서 좀 성기게 돼 있어가지고 음식을 가공을 하거나 열을 가하면 물이 들어가면서 호화 전분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호화 전분 소화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아밀로즈는 소화 효소의 저항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이고, 아밀로펙틴은 소화 효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호화 전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즈가 많은 것일수록 혈당이 적게 올라가고요. 아밀로펙틴이 많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많이 올라가죠. 어떤 거냐면 맵쌀, 우리 흔히 먹는 맵쌀은 아밀로즈가 20% 정도 되는데, 그거의 돌연변인 찹쌀은 아밀로즈가 하나도 없고 아밀로펙틴만 100%예요. 그래서 찰기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찰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호화가 잘 됐다. 젤라티나이제이션, 호화가 잘 됐다는 거, 그거는 곧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고, 그거는 혈당이 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서로 교환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찰기가 있는 음식들은요, 당연히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음식들은 당이 많이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 찰보리, 그 다음에 뭐 찰옥수수, 그 다음에 찹쌀밥, 이렇게 찰자가 붙는 거는 아밀로펙틴이 많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거는 소화가 잘 되고, 그렇다는 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분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뷔페나 어디 갔을 때 우리가 밥을 먹거나 고를 때 찰기가 있는 음식은 당이 높은 사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찰자가 붙으면 젤라틴이 됐다는 거고, 젤라틴이 됐다는 건 당이 잘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고구마 같은 거 대표적인데, 고구마는 이제 아밀로펙틴이 많죠. 그래서 고구마를 생고구마 먹으면 그렇게 당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호화 전분이 잘 되면서 이제 당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전분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유소의 함량. 자, 섬유소라는 게 뭡니까? 섬유소도 탄수화물이에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저탄고지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는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 보면 다 먹어요. 야채 뭐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무슨 곡류만 탄수화물인 줄 잘못 알고 있거든요. 야채도 탄수화물이 있고, 감자, 고구마도 다 녹말도 탄수화물이에요. 섬유소도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소의 탄수화물은, 섬유소는 정의가 뭐냐면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이 섬유소예요. 염소나 소는 할 수 있어요. 안에 박테리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못하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지만, 소장과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 섬유질을 바탕으로 자기가 먹고 살고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물질을 내서 우리랑 함께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소를 다른 말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장내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유소의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섬유소는요, 그 음식을 위장에 오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왜냐면 잘 안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특히 수용소인 같은 경우는 막 젤을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고, 소장은 또 이 음식을 보호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둘러싸여 소화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그래서 소화 요소가 작용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또 좋고요. 또 소장에서 음식 흡수를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한테 이거 최강갑이에요. 여러 가지 이거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죠? 천천히 혈당을 올라가게 하려면 위장에서 분쇄가 안 돼야 되고, 소장으로 천천히 넘어가야 되고, 소장에서 소화도 안 되게 된다. 섬유소가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섬유질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막 대변도 이상해지고 막 먹은 채로 나오고 그러죠. 그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섬유소는 이제 위장에서 오래 있게 하고 소장에서 소화효소를 방해하고 소장에서 음식 흡수를 지연시켜서 결국은 당을 빨리 올라가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제 수용성 섬유소하고 불용성 섬유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용성 섬유소만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뭐 불용성 섬유소, 리그닌이라든가 뭐 셀룰로즈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섬유소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잡곡이 그렇게 좋아요. 섬유소에서 갑이라고 하는 게 발리, 보리가 그렇게 좋고요. 그다음에 귀리도 좋고요. 리짜 다리는 다 좋죠. 그다음에 야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갑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마그네슘도 많고 섬유소도 많고 뭐 다 좋죠. 그리고 야채 같은 게 치커리가 이렇게 또 섬유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쓴 그 나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쓴 야채나 이게 또 치커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견과류 뭐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것도 섬유소가 많고요. 콩류. 이제 과일도 많은데 이제 당뇨인들은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과일도 잘못 많이 먹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과일로 섬유질을 챙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곡류와 야채와 견과류로 섬유질을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같이 드셔라. 그 다음에 아몬드를 꼭 간식으로 하루에 2주먹씩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몬드가 살찔까봐 겁나는 분도 있는데 아몬드가 사실은 칼로리가 좀 오버하게 평가된 면이 있어요. 측정 방법의 문제 때문에. 아몬드 먹어 살 많이 찌진 않아요. 근데 뭐 살 많이 찌는 사람은 좀 삼가하셔야겠지만 아몬드가 굉장히 좋고 치커리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질의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단백질하고 지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백질하고 지질이 같이 들어가는 고기죠. 고기 뭐 기름진 고기도 좋고 뭐 생선도 좋고 한데 왜 우리가 육식을 하면은 배가 좀 든든하고 쉽게 배가 안 비우잖아요. 진짜로 그 말이 맞는 게 위장에서 쉽게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단백질하고 이 지방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위장에서 뭐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도 덩달아서 소장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에서 체류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이 단백질하고 이 지질은 재미있는 작용이 있는 게 물론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정도로 인슐린을 나오게 해요. 나오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백질만 먹어도 인슐린이 나옵니다.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게만 해도 입속에 넣었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야만 인슐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먹는 거를 상상하는 거나 아니 입속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포도당은 들어오지 않지만 단백질과 지질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포도당이 인슐린을 자극하는 능력이 100이라고 볼 때 단백질하고 지질은 한 5에서 15% 정도 인슐린을 자극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이걸 나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인슐린이 나와야죠. 나올 때는 인슐린이 나와야지 근육도 튼튼해지고 온몸이 돌아가고 혈관도 확장되고 다 좋은 거거든요. 인슐린이 단지 혈당만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아니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영양분을 세포에 넣어주는 액션을 하고 지방질도 넣어주는 액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넣어준다기보다는 지방질 만들어주는 액션 있죠. 그래서 인슐린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미리 나오게 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당이 확 들어올 때 인슐린도 같이 빵 나오면서 싱크로나이즈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당이 올라가도 쉽게 탁탁탁탁 혈당을 다 여러 가지 조직, 우리 세포에 분배해주기 때문에 혈당도 안 올라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을 좀 먹어두면 이렇게 위장에서 음식을 절유시키고 인슐린을 미리 나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 또 흡수도 덜 시켜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좀 늦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자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 탄수화물 식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예요. 단순 탄수화물 뭐냐? 가공이 지나치게 된 거죠. 뭐 당연히 떡빵면 국수 같은 건 물론 빵도 이제 서양인들 먹는 주식빵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 별로 없고 다 간식으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달짝지근하고 보송보송하고 물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당이 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을 좀 떨어뜨리기 원하신다면 고기도 좀 드시고 생선도 좀 드시고 계란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의 물성, 그 음식 자체의 성질도 있지만 어떤 거를 곁들여 먹느냐에 따라서 섬유질을 많이 곁들여 먹고 또 단백질 음식, 지방질 음식도 좀 곁들여 드심에 따라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도 중요한 액션을 하죠.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음식 내 산의 함량이에요. 산. 음식이 실수록 당이 좀 덜 올라가요. 근데 뭐 이걸 뭐 아주 그냥 이걸 노리고 하긴 좀 뭐하고요. 싱글 그렇다 먹겠어요. 노리고 하긴 뭐하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산이 높은 위장에서 음식 오래 잡아요. 식초를 사용한 음식들은 같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당이 좀 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레몬을 뿌렸거나 아니면 뭐 식초를 뿌렸을 때 그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그 하는 시간이 좀 적게 좀 오래 체류 시간이 길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좀 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산성 반죽의 빵 있잖아요. 유럽 정통빵 사워도우라 그러나요? 샤워도우라 우리나라 말로 샤워도우 같은 그런 그 신빵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빵을 좀 먹게 되면은 당이 좀 덜 올라간다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있대요. 그다음에 포도하고 레몬하고 와인 같은 건데 포도는요 당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쭉 찾아보시면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은 없단가 뭐 그런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 약간 드린 것 같은데 포도는 당도가 높거든요. 당도 많고 그런데 의외로 당 지수가 낮아요. 그 이유는 포도에 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걸 좀 이렇게 지연시켜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레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술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와인 같은 것처럼 산도가 좀 있는 그런 와인 이제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이 좀 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삼박자로 스테이크나 뭐 연어고기나 이런 연어 스테이크에 이제 와인 마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레몬 뿌려 먹으면 이렇게 배가 고프시 침이 좀 나와요. 갑자기 상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당이 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내 산의 함량도 아주 마이너하지만 혈당을 좀 지연시키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걸 좀 이게 대원칙이니까 대원칙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이걸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낸 건데 소화가 잘 되는 음식보다는 단단한 음식을 그렇죠. 이가 안 좋으면 단단한 거 하지만 아직 꼭 너무 무른 것만 찾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질감이 있고 물성 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꿀떡꿀떡 삼키면 안 되고 미리 칼로 썰어서 채로 만들어서 입자를 적게 만들지 말고 내 입으로 꼭꼭 씹어 먹자는 거예요. 이거 유치원 때 배웠잖아요. 음식 꼭꼭 씹어 먹자라는 거. 이게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소화장애가 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다면 갈아 먹거나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으깨 먹거나 죽으로는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주스는 정말 당뇨인은 다 좋지 않습니다. 100% 착즙이라더라도 그거는 저도 주스를 잘 안 마셔요. 전 당뇨가 아니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항상 권해요. 친구들이나 그냥 와인을 씹어 먹어라. 주스로 만들어 먹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점점 그 연구 결과들이 과일 주스조차도 100% 과일 주스조차도 당뇨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갈아 먹거나 죽으로 먹거나 주스로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음식은 그것도 역시 자기가 좀 견딜 수 있다면 뭐 100% 현미 먹는 사람인데 그건 좀 너무 좀 써그럭써그럭 돼서 싫지 않겠어. 음식 먹는 재미가 없고. 근데 그러나 가공이 될수록 덜 된 곡류를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븐돔이나 현미나 좀 이렇게 흰쌀밥 섞어서 좀 어느 정도 고 타협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보리도 좀 꽂아 놓고 귀리도 좀 놔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을 좀 놔둔 덜 가공된 곡류를 좀 즐겨 먹는 것이 좋겠고요. 밀가루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밀가루가 나빴으면은 서양 사람 다 당뇨 걸려 죽어야 되는데 하얀 그 하얀 밀가루가 나쁘죠. 밀가루도 밀도 껍질째 재분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라함밀이라고 그라함이란 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검은 밀가루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아요. 호밀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공이 덜 된 곡류로 만든 밥이나 빵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쫀득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물성이 쫀득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화가 좀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곡류와 야채, 과일을 좀 즐겨 드시는 게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나물 킬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도 최애 산이 오색약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제일 잘 이용하는 제 블로그에도 나오고 선전도 됐던 산촌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나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물 다 먹어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배가 고프네. 지금 저녁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섬유질이 많은 그런 걸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류도 있지만 저는 야채를 택합니다. 나물 같은 거 택하고 곰치, 치커리, 견과류 같은 건 저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각자 뭐 본인 뭐 좋아하시는 거 그 귀리에 아주 오돌오돌한 어떤 그 귀리를 밥을 했을 때 그런 질감을 좋아하시면 귀리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 보리도 탱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것도 좋고 같이 섞어서 좀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과류도 간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나 영양학회라든가 의사단체에서 건강한 채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군대나 직장에서도 채식주의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채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단백질도 안 먹고 지방도 안 먹는 이상한 완전 탄수화물 범벅에 아주 건강하지 않은 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도 괜찮아요. 뭐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콩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많고 동물성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육식을 하지만 아예 못할 건 아니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항상 이렇게 본인의 그 식사가 풍부하고 다양해야 되거든요. 사회도 다양하고 풍부해야 되듯이 어떤 여러 가지 정서나 사상이 식단도 풍부해야 됩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질 함께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레몬이나 라임을 곁들여서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실래요? 그 음식에다가 레몬 같은 거 쫙 넣어서 먹게 되면은 확실히 당이 좀 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제가 정당화 시켜드렸잖아요. 이유를 가르쳐드렸잖아요. 신 걸 더 먹어야 될 이유를. 그러니까 레몬이나 라임을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프린시플이에요. 이렇게 일종 원칙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실을 하다 보면은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어떠한 지식에 메모리 돼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뭐 100가지 음식을 100가지를 다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가성비가 떨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하다가 원칙을 먼저 가르쳐 드려야겠구나 했는데 마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에서 나온 너무나 훌륭한 단행본 그분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살 수 있으면 살 텐데 파는 게 아니라 무료로 된 거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꼭 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단행본 한번 PDF로 좀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혈당 조절에 더 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Knives Out. Knives Out은 뭐 말 그대로 칼을 꺼내다 비수를 들이대다 뭐 이런 뜻인데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이게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말이 맞겠구나라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영화 추리 소설인데 아가사 크리스티 오마주 같은 거예요. 뭐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뭐 몇 가지 이런 항상 보면서 이게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놨는데 이게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데자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이 면면이 너무너무 대스타들이에요. 이게 정말 다 뛰어난 이 개개인이 다 주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조연 겸 주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캡틴 아메리카가 완전히 여기 나오는 이제 부잣집 손자 그냥 생양아치로 나왔고 변신을 이제 한 거죠. 자기가 너무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정의감 있고 근엄한 사람으로 하면 연기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 영영실로 너무 이미지가 고정돼가지고 이 사람은 좀 단명하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럴까 좀 약간은 약간 좀 어리숙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날카로운 눈을 숨기고 있는 미국 남부 사투리를 쓰는 탐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연기 변신을 되게 잘했어요. 일단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들의 연기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너무너무 연기를 제대로 하니까 이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영화하고 연극 좀 다른데 마치 가까운 무대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너무 많은 유산은 자식에게 큰 독이 된다. 이거 정말로 여기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업무상 알게 된 부자분들이 많은데 뭐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낫다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재산이 독이 되더라고요. 그분한테 독이 되지만 그 친척들하고 가족들한테 큰 화근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유산은 자식의 큰 독이 된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면서 웃은 게 사람 사는 세상은 미국이나 여기나 다 똑같구나. 다 저런 속물들, 저런 아버지 유산에 기대서 사는 애들, 극우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사상만 극좌파, 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강남좌파도 있고, 뭐, 극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야, 이게 재밌는 군상들이구나. 그런 걸 또 느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도 착하게 살면 복이 오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아주 훈훈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뭐 반전도 반전이고, 막 이 안에서 돌아가는 그 되게 재밌어요. 아주 2시간 반이나 돼요. 이거 되게 길어요. 저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온, 그러면서 끝에도 아주 개운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지금 개봉 중이니까 이 영화 한번 보시고, 그냥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기도 주는 또 나름의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